안녕하세요. 인사 안 해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해커스 기본 종합반이고요. 네, 중급회계 맡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는 칠 필요 없고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OT 할게요. 올해도 OT는 되게 간단하게. 자, 공인회계사 김원종이고요. 이 바닥에 있은 지 한 14년 됐습니다. 2010년도 1월 6일 날 회계법인 퇴사하고 이 강의 계속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면 돼요. 이 바닥에서 거의 중견 강사예요. 제가 궁금하시면 거기 앞에 저자 양력 있거든요. 그냥 일반 기업 회계팀에도 있었고요. 3일 회계법인에도 있었고요. 교수도 했었고요. 학원 강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개업해서 그냥 일반 세무회계 대표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직에 감사로 재직도 중이고, 그러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믿고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과목 소개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제가 먼저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회계원리는 다 들었다고 가정하고 수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원리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면담해 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극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회계원리는 뭐예요? 우리 장부를 작성하는 그냥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중급회계 배울 내용 중에서 한 30-40% 배웠다.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한 40% 배웠을 거고 다른 학원에서 듣거나 그랬으면 한 30%에서 25% 정도 배웠을 거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제 중급회계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2개 기업이 나온 회계처리 본 적이 없죠, 회계원리에서. 그래서 그냥 1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배우는지 알죠? 주식회사가 주주나 채권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배우는데, 그냥 1개 기업이 만들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게 중급회계. 지금부터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 설명하기 위해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조금 많이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합병 같은 거 일어나고 주식을 한 60% 취득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좀 달라져요. 주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2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걸 고급 회계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회계사 준비생들은 2007년도부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도 옛날에는 그냥 가계부처럼 단식부기 썼는데 이제 복식부기로 바뀌었고요. 2009년에 국가회계에서도,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랑 국가회계가 좀 다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서울시, 전라도 이런 거 말하는 거고, 국가는 국가에 있는 기획재정부, 농림부 이런 데도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거든. 거기도 2009년도에 복식부기가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정부회계 출제 안 됐는데 2012년부터 정부회계가 출제되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래서 정부회계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은요, 그것에 비용을 구하거나 취득 원가를 구할 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원가 관리회계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이걸 다 합쳐서 회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2차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빠르게 또 새롭게 개정된 강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공인회계사 반이긴 하지만 세무사 학생들도 듣기 때문에 그냥 출제 범위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들어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좀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전문가 되면요 40대 돼서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양시를 같이 쳐서 과목이 비슷하거든요. 재정학 하나만 따로 공부하면 되거든, 한 달 동안. 그래서 세무사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일단 1차만 설명할게요. 1차만. 그래서 1차에 우리가 회계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아요. 저희는 150점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다 100점이고요. 40문제가 출제돼서 한 과목당 2.5점인데 회계학만 3점이에요. 그래서 5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중급회계가 25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회계가 10문제. 이거 짜증나는데 정부회계가 5문제. 근데 좀 암기 과목 성격이에요. 계산 문제 안 나오고.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요, 이거 2개보다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단기간에 공부해서 4-5개 맞기는 이게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마다 정부에게 손에다가 놓지 마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 아이고,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됐죠? 네, 그 중에서 우리는 저와 일단 첫 번째 만날 때 이 중급 회계니까 한 75점 정도 커버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바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분야를 재무회계라고 하고 105점을 커버하고 있다. 자, 저랑 그 공부할 때 우리가 550점 만점이니까 제가 이 회계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우리 한 과목당 이제 100점씩 5과목이잖아요. 근데 제 과목만 150점이에요. 예,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1차를 붙었어. 근데 2차 시험을 한 번 떨어졌어. 근데 재무회계가 남았어. 그러면 제도가 개정돼요. 그래서 재무회계라는 과목이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로 나뉘어서 60점을 넘어야지 부분 합격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2025년부터. 여러분들은 좀 관련이 있어. 왜냐하면 이게 1년 반 만에 붙기는 쉽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때는 제가 또 더 중요해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 105점을 커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무사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1차 시험 기준으로 세무사는 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고요. 40문제가 출제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게는 출제가 안 되고요. 세무사분들이 고급회계를 실무에서 일할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안 나오진 않고요. 0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미리 온라인으로 찍어놨고 세무사용 고급회계 책도 발간했으니까 요거 들으시면 되고요. 거의 중급회계는 23문제에서 24문제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세무사 응시생들도 엄청나게 늘어서 중급회계는 회계사랑 세무사 시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강의 듣고 공부하시면 돼요. 예, 제가 곧 세무사 전용 강의도 할 텐데 이거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강의 듣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에 세무사 2차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배워놔야지 나중에 유예를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16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이렇고 이제 저랑 같이 105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저랑 공부하게 됩니다. 친해져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자친구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몇 번 만날 것 같아? 예. 나도 연애하면서 결혼했거든. 연애하면서 공부했거든. 예, 나 공부할 때 우리 와이프랑 30번도 못 만났어. 근데 나랑 100번 만날 거거든. 알겠지?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예, 이거 남학생들 많아서 나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괜히 얘기했다. 예, 전부 다 환불을 하려고 하네, 표정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방법인데 이건 말로 할게요. 예, 결석은 하지 마세요. 예, 이거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말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됐다 많아요. 알겠죠? 예, 뭐 이거 못 붙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성실한 게 중요해요. 근데 여태까지 금방 붙었던 학생들은 2차 강의까지 한 번도 결석 안 한 학생이 항상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의 진도에 비해서 좀 빠릅니다. 학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연결되는 거라서 수업 듣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결석 지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 비효율이에요.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 읽으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거니까 이 바닥에서는 그냥 복습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 예, 수업 시간에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좀 잘 자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온 힘을 바쳐갖고 집중을 좀 하세요. 그래야지 복습 시간이 줄어듭니다. 공부하기 싫죠? 나도 이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었어. 근데 공부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날 배운 거 그날 까먹기 전에 복습을 하시면요. 예를 들면 오늘 수업 들은 거는 30분이면 복습이 가능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 안 하고 공부를 한다면 2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오늘 공부하는 건 30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 그날 좀 복습하시고. 자, 두 번째, 회계 원리랑 달라요. 이제부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번 주는 아닌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할 건데 계산기를 좀 가지고 오세요. 뭐 안 사신 분들은 나 이 회사랑 전혀 상관없는데 카시오 14자리 사라. 12자리 말고 우리 실무에 가셔도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할 때 다른 기업의 매출액 같은 거 봐야 되는데 요즘엔 조단이기 때문에 12자리보다는 14자리가 필요해요. 이거 왜 가져오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1분 30초 안에 1분 36초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회계 처리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회계 원리 배우신 분들 분계라는 거 들어봤죠? 분계로 풀면 막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붕괴를 설명한 다음에 뭐 산식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그냥 계산기로만 푸는 방법도 좀 있어요. 많지는 않고요. 한 4~5가지. 근데 저랑 수업 시간에 옆에다 놔두고 이거 손으로 쳐봐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쳐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을 풀면 1초에 뭐 한 문제 또는 5초에 한 문제 풀 수 있는데 같이 안 쳐보면 다음날 다 까먹게 되거든요. 같이 해보자고. 알겠죠? 몇 개 안 돼요. 한 4~5개. 이것만 가져오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 자, 미안한데 제일 뒤에 한번 펴보실래요? 뒤에. 제가 매년 개정을 했는데 올해는 개정을 안 했어요. 수험생들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학원에 강사님들이 많아서 해커스 IFRS 김원종 중급회계. 일단 우리가 상과 하로 좀 나누거든요. 중급회계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상 갖고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판을 낼 때는요, 그냥 욕심을 내 가지고 처음 와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너무 두껍게 썼어요.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 다 복원시켰더니 여러분들이 복습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대. 그래갖고 일단은 어차피 객관식 문제집을 또 풀 거기 때문에 좀 줄였어요. 한 70페이지. 그래서 다른 책들과 비슷하게 줄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바꿔놓은 책이에요. 1판과 2판을 통해서. 그리고 1판에는 좀 오타가 많았는데 오타 잡는 데 좀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3판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 다행스럽게도 작년과 별로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판을 쓸 때 제가 좀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은 2023년 2월 말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개정된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개정 기준이 제가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나온 거야. 그래서 1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추록과 정오표란에 요 1세에 대한 추록과 정오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1세 갖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미 내 강의 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다 받았죠? 강의할 때 다 반영한 거 알죠? 강의할 때 내가 다 반영해서 작년에 강의했다고 나는 이미 알겠죠? 그리고 2세 갖고 계신 분들부터는 아무것도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타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책들과 다르게. 오타 만약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초콜릿 하나씩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요런 오타 막 나오거든. 이런 거라도 찾아주면 제가 초콜릿 하나씩 사다 드릴게. 좀 꼼꼼히 보시고. 오타 없을 거예요. 2세는. 2세 가지고 계신 분들부터는 다 반영돼 있는 거다. 끝. 자, 그러니까 1세 가지신 분들만 추록과 정오표로 출력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제 본문이 있고요. 다른 책들 보시면 이게 그냥 본문만, 말 문제만 나오는 단어는 그냥 가는 거야, 본문으로. 글만 읽으면 되는데, 이게 사례를 다루다 보는 문제니까 기준서를 설명하고 숫자를 다루지 않으면 그 예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그 기준서를. 그래서 모든 문제집이 기본서가 다 예제를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제 책은 다른 게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 읽을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을 절마다 다 요약했습니다. 뭐 한 페이지 된다. 그럼 4~5줄로 표, 그림 뭐 이런 걸로 다 요약을 해놨어요. 포인트로. 2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 읽을 때 요걸 읽고 똑같은 문장을 또 읽겠죠. 중요한 것만. 그 다음에 요걸 읽을 때 2회독이 돼요. 그래서 3회독하면 6회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부터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본문에 밑줄 쳐준 내용이 말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읽고 포인트만 읽고 예제 풀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속도가 확 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포인트, 예제 있고요. 말 문제가 한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저기 있는 35문제 중에서. 그래서 그거 혼자 공부하실 분들은 기출문제 또는 내가 만든 문제로 OX 문제 뒤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 주제별로 1개씩은 다 넣어놨어요. 옛날에는 그냥 주제별로도 막 3~4개씩 넣어놨는데 일단은 1개씩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예상됐는데 아직도 안 나온 문제들도 있어요. 최근에 개정이 돼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만든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는 2차 대비해서 이것도 원래는 제가 13년치 기출문제 다 넣어놔가지고 이따만큼씩 두꺼웠는데 그냥 2차 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주제별로 빠지지 않고 한 3-4문제씩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줄여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공부하는 게 이제 나중에 8시간씩 수업이 되면 부담스럽게 되거든요. 그리고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본문 읽고 포인트 읽고 예제까지 공부한 거는 최소한 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만 볼 생각하지 말고 요기 7월 말까지 객관식 종합반 할 때까지는 중급회계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니까, 그리고 2차 때 되게 도움이 되니까 2회독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것만 하지 말고 주제가 어려운데요. 한 번만 풀면 여러분들 이해는 못하는데 시험장에서는 됐다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주제는 어렵지만 스킬을 쓰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근데 한 번만 들으면 잘 안 들리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또는 주관식 문제를 한두 문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뭐 고급회계까지 다 들으신 분들도 한 5-6명 된다며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좀 빨라지겠죠, 복습 시간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짐승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가능할 거예요. 나중에 8시간 되면 못한다는 거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여기까지 복습했다. 그리고 그 못한 단어는 이거 못했다는 거 표시해 놓으면 되지 뭘.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보면 되죠? 그래서 최소한 요거를 많이 봐야 돼요. 알겠죠? 거기까지. 저희 학원에서 18개월 만에 제가 여기 학원에서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딱 여러분들처럼 들었던 학생이 있거든요. 그때는 인문종합반을 2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중급회계를 개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3월 1일 날 중급회계를 처음 듣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45일 빠르잖아, 그 학생보다. 맞잖아요. 45일 지금 빨리 가는 거잖아. 3월 되면 여러분들 중급회계 끝나요. 지금 고급회계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학생은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이거 3회독 했습니다. 요 기본 강의 볼 때.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18개월 만에 붙었다. 그냥 알려만 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4번째 강의 방법. 자, 이 시험은 2가지가 출제된다 그랬죠.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이론형 문제 나오는 거는 제가 밑줄 쳐주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출제됐고 얼만큼 출제됐고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연도까지 다 외워요. 근데 수업 시간에 연도까지 말할 수는 없어. 다 외워요, 저는. 그래서 요 밑줄이 한 해 한 해 조금씩 늘어나요. 알겠지? 한 줄, 2줄. 왜냐면 가끔 한 줄, 2줄씩 내가 안 가르친 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거고, 2번째 계산형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형 문제는 일단 제가 필기를 하면서 이론 요약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예제를 풀어줄 거예요. 근데 예제를 풀어줄 때 제일 처음에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에서 배운 회계 처리. 우리 이제 고급스러운 용어 쓰시다. 분계라는 말 말고 회계 처리를 먼저 풀어주고요. 근데 우리가 1분 36초 안에 한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풀 때 스킬이라는 게 좀 있어요. 스킬은 뭐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식으로 풀기도 하고 계산기로도 풀기도 하고요.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풀기도 해요.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여태까지 한 4-5번 나왔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거를 먼저 공부하고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붙을지 모르겠어요, 1차는. 근데 2차는 좀 힘들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데 일단은 어떨 때 한 3년에 한 번씩 회계 처리가 30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 90점 나왔는데 90점에 90점 맞기는 저도 힘들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때 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2번째, 회계 처리 못하면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무회계 법인세 배워야 되거든요. 법인세는 머릿속으로 회계학적 분계와 세법의 분계를 찾은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서 무언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계학을 스킬로만 알아두면 세무회계에서 다 털리는 거야. 그래서 세무사 준비생들이 대충 스킬로만 1차 붙은 다음에 2차 때 유예 2번, 4번, 5번, 6번 하는 이유가 다 회계 처리를 안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데 꼭 회계 처리는 한번 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예제만큼은 회계 처리 먼저 하고 스킬로 풀어라.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한 기본서 기준으로 3회독 되면 그 다음부터 공부할 때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해보는 습관. 그래야지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회계 처리를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 풀다 보면요. 처음에 안 풀리죠. 근데 뒤에 있는 문제 제가 회계 처리돼서 거의 다 써놨는데
너무 쉬운 것들은 회계 처리 안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뒤에 산식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 혼자 회계 처리를 먼저 해봐요. 그런 다음에 그게 산식으로 어떻게 갔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 산식 틀린 건 안 틀리게 돼. 그렇게 회계 처리 해보고 산식으로 풀어야지. 그래야지 이 산식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들 보통 확인할 때 산식을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회계 처리를 해본 다음에 산식을 외우시려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일단 바로 강의 시작할 거고요. 다른 강사님들은 한 1시간씩 OT 하는데 저는 이제 OT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지쳐갈 때쯤 이제 다른 과목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도 해주고 쉬는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디 진도 나가니 다른 과목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제가 실컷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처음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1-2페이지 펴기 전에 제일 처음에 딱 피니까 제 얼굴 나와 있죠. 깜짝 놀랐죠? 책에 얼굴 있는 책은 저도 처음 봤어. 제 책이 단원별로 페이지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준별로 요 책을 써놓은 거거든요. 기준서별로. 근데 보통 기준서가 전면 개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챕터의 기준서가 개정될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책을 또 사지 말라고. 알겠지? 단원별로 만들어 놨다. 자, 챕터 1 보시면 재무회계 일반론이라고 돼 있고요. 한 가지 설명드리면 제 필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필기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집중만 하세요. 제가 옛날에는 필기한 내용들을 책에다 안 써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필기했어야 되는데 결국 제가 밑줄 쳐줄 때 필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너무 두꺼워서 맨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이걸로 정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시간이나 2차 강의 때 똑같은 이 요약서를 어차피 공부를 할 거야. 이 요약서에다가 시험에 나온 거 다시 다 밑줄 쳐줘.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회계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기는 되도록 줄이고 뭐 내가 쓰는 예 중에서 뭐 예 정도 써놓고 필기 하지 말고 저는 가르칠 때 필기 먼저 해주고요. 한번 설명하고 책에다 밑줄 쳐주고 칠판 지울 때 다시 설명해요. 알겠죠? 그때 이 필기가 다 있었다는 게 확인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필기하지 말고 이론 설명만 좀 들어라.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재무회계 의의라고 돼 있어요. 재무회계 의의. 제일 처음에 회계 정의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회계 정보 이용자라는 절이 있고요. 세 번째 회계 분류라는 절이 있습니다. 시험에 지금 이 단어는요 200년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딱 수업 듣고 그냥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거야. 아니 다시는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객관식 시간에 한 20분 요약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올해는 10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문제만 풀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왜 가르치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 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의 이론 설명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회계가 뭐라 그랬죠? 현대의 회사들은 다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들이 되게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 회사가 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얼마 버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그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식으로 무언가를 그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근데 기업이라고 하면 학문에서 조금 멋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실체라는 용어를 불러요. 경제적 실체가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주주. 두 번째는 돈 꿔준 사람이죠. 은행이겠지 뭘. 돈 꿔줄 때 그 회사가 원리금을 갚아야지 언제든 돈을 꿔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주와 채권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주와 채권자가. 그럼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니까
어쨌든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려야 되죠. 예, 그것을 우리가 회계 원리 때 뭐라고 불렀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됐죠? 예, 근데 이제 회계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사실 이 회계는 세 개로 분류가 돼요. 이 경제적 실체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재무회계에서는 이 경제적 실체는 모두 다 기업이에요. 됐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정부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사람들. 그건 정부회계야. 그건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이 가르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김영훈 교수님이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은 영리회계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이니까. 비영리법인도 있죠. 그래서 비영리법인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걸 비영리회계라고 하는데 비영리회계는 우리 CPA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다행이죠? 네, US CPA는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업에 한정된 거 배울 거다. 여기까지 그냥 가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회계를 분류해야 돼. 결론은 회계는 이 정보 이용자로 회계를 분류합니다. 그럼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좀 용어가 바뀌었는데 원래 기타 채권자였는데 그 밖의 채권자로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제가 가르칠 분야. 재무 회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회계는 뭘로 나눈다고요? 정보 이용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 양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재무제표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 공인회계사 준비생이죠?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돈이 안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회계팀에서 근무해도 그거 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성된 원칙이 국제회계기준에 의해서 잘 작성됐는지 의견을 주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외부감사라고 하고 우리는 그 의견을 주는 업무를 하는 건데 작성하는 절차를 모르면 의견을 못 주겠죠? 그래서 그 절차를 배우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정보 이용자죠. 내부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도 내부에 있는 정보를 봐야 돼요. 근데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회계팀 직원 갈구면 이 양식으로도 만들어주고 저 양식으로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이 아니라 구두로 해도 되고요. 보고는 PPT로 해도 되고요. 예, 양식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식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한 원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회계라고 하고 어차피 이 내용은 강용태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가르칠 거고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회계가 이렇게 분류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회계원리에서 들은 거랑 1도 안 다르죠? 예, 근데 중급회계 때 뭔가 달라야 되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와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인데 내가 회계원리 때 가르칠 땐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주와 채권자라고. 주주와 채권자라고.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이번 기준서가 이 용어를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로 바꿔놨어. 그래서 그 문장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올 건데 그 문장이 잘 안 읽혀. 그래서 그 문장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BS가 딱 있으면요. 재무상태표 등식이 왼쪽에 자산을 쓰죠. 두 번째 부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이라고 써요. 그때 재무상태표의 대변이 나타내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자금을 조달할 때 제일 처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채무는 뭘 쓴다 그랬어요? 차입금. 그러면 이 차입금은 누구에 대한 지분이야? 대여자에 대한 지분이니까 이 대여자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여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지 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요.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 매입 채무가 생기죠.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하고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이 아닌 다른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하죠. 근데 채권자가 동일한데
이 사람들은 진짜 돈을 꿔준 건 아니죠. 근데 뭐 한 거야? 신용을 제공한 거지? 이런 사람들을 용어를 바꿔놓은 거야. 그 밖에 채권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제공한 거다?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거다. 근데 이 사람도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재무제표 봐야지 확인되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 두 사람을 채권자라고 했는데 용어만 바꿔놓은 거야. 됐죠? 용어 익히죠? 그 다음에 우리 자본이 있는데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죠. 네, 그런 자본들을 그냥 납입자본이라고 일단 쓸게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지분이야? 주주에 대한 지분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쪽 자본은 다 주주, 부채는 다 채권자라고 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투자자, 이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또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에 투자한 사람이야? 지분 상품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회계월 때 배울 때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뭐라 그랬습니까? 채권. 채권에다도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면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계정 과목 뭐라 그런다? 회사채, 사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고 지분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옛날과 다르게 채무 상품과 지분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자라고 용어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옛날과 용어가 좀 다른 거야. 옛날에는 요 밑에 투자자, 요 위에 채권자라고 했었는데 그 분류에 따라 요런 용어들을 바꿔놨다. 그럼 이거 갖고 장난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에 제가 시험에 나왔던 문장을 읽어준 건데 이걸 봐야지 여러분들이 그 문장이 읽혀. 알겠죠? 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무언가 설명할 내용들은 거의 다 한 것 같네. 됐죠? 네, 그래서 일단 밑줄 좀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네, 그래서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밑줄 쳐준 부분과 포인트만 읽고요. 뒤에 문제, 객관식 문제 두 문제 풀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 그리고 다음부터 공부할 때 몇 장부터 공부한다? 2장부터 공부한다. 알겠죠? 네. 자, 첫 번째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회계의 정의라고 있습니다. 회계의 정의. 그래도 우리가 회계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회계의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회계에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파란색 박스 있죠? 네, 밑줄은 치지 말고. 네, 그래서 이게 한 정보회계학의 정의입니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 이거랑 똑같죠?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우린 재무회계 배우고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외부자만 붙으면 재무회계의 정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질문. 자, 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아까는 내가 제공한다 그랬는데 뒤에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그럼 식별은 뭐예요? 어떤 회사에 일어나는 경제적 사건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이걸 재무제표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식별이라고 합니다. 회계원리 들으신 분들은 분개할까 말까? 언제 분개를 할까? 그러면 회계원리 들으신 분들은 회계의 대상은 뭐라 그랬어? 거래. 그래서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거기다 넣는 거죠. 그리고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단순한 계약만 체결한 건 넣지 않는다 그랬지? 네, 그거 말하는 거야. 거래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거. 그래서 거래가 됐어. 그럼 우리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들 이 자산이라는 무언가 계정 과목은 다 돈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1,000원이라고 쓸 것인가 900원이라고 쓸 것인가 결정하는 절차. 이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우리 그래서 재무제표는 다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공한다. 전달은 제공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가도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1, 2번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회계학은 기술이었어요. 정보를 생산만 하면 돼. 왜? 나만 보면 되니까. 주인이 한 명이라서. 주식회사가 됐기 때문에 주주들이 되게 많아졌어. 그래서 정보의 생산 측면보다 이용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그것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거 읽어보시면 돼. 3번만 볼게요. 파란색 글씨, 즉 동그라미 3번. 회계 보고 수단이 재무제표에서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이외의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포괄하는 재무보고로 확장되었다. 이건 밑줄 쳐놓고요. 네, 그 문장 조금 있다가 다시 밑줄 쳐주고 다시 설명할 거니까 밑줄만 쳐주라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 볼게요. 양가로 1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그래서 그 위에 표가 있죠. 표가.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 말고 회계정보를 보는 사람 또 있어요. 종업원, 감독당국, 일반 대중.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요. 이 사람이 가장 주요한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내가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지금은 아직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학생 앞에 앉았으니까 주식 있어 지금? 없죠? 그럼 삼성전자 재무제표 필요 없겠네?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투자자와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그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볼 의도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얘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보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주식 거의 없거든? 요즘에 재무제표 안 본단 말이야. 옛날에 내가 주식 좀 갖고 있을 때는 내 회사가 지금 이익이 성장하는지 보니까. 그래서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을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타의 정보 이용자야.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주요 정보 이용자라는 그림이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주요 정보 이용자라는 건 알아야 돼. 2장에서 필요하니까. 기업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볼게. 그 주요 정보 이용자에 여기 양가로 1번이 있죠? 이건 봐야 돼. 알겠죠? 왜냐하면 2장에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야. 그래서 밑줄 칠게요. 양가로 1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의 매수, 보유 또는 매도 등에 관한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도움을 주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왜 그런 거죠?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아까랑 가르칠 때랑 달라. 아까는 현재로만 생각했어요. 그쵸? 근데 그 밑에 보면 현재 및 잠재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유해가지고 계속 주가가 더 오를 테니까 삼성전자의 이익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겠지?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은 매도나 보유의 의사결정을 할 거야. 삼성전자 주식이 없다 그랬잖아. 열심히 할 거지. 1년 6개월 만에 네가 붙었어. 첫 월급이 600만 원 정도 되거든? 에?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세금 내고 500만 원 갖다가 한 100만 원 쓰고 400만 원 갖다가 삼성전자 주식 오를 것 같으면 살 거지? 그럼 너는 뭐야? 잠재적 투자자지? 그때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겠지? 거기다 나한테 회계원리까지 들었으니까 대충은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매수를 할 때도 재무제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재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매수 의사결정할 때 주요 재무제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거 갖다 장난 안 쳐요. 그 다음에 뒤에 매수, 보유, 매도 이제 읽히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읽히잖아. 그래서 잘 안 읽히는 문장이라 설명한 거라고. 그 다음에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그럼 대여자도 재무제표 봐야겠죠? 대여자. 이 사람 뭐라 그랬어? 돈 빌려준 사람, 은행. 그럼 대여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재무제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나중에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현금 없으면 못 받으니까. 이제 읽히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 이거랑 뭐랑 연결되는 거야?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신용의 제공. 그리고 대여자랑 대여가 연결되는 거죠. 거기 책을 보세요. 책. 그리고 그 밖의 채권자랑 신용의 제공이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결론적으로는 돈 꿔준 사람이랑 비슷한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재무정보를 봐야 돼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바닥에서는요, 약자 쓰는 걸 좋아해요.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그래서 거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정보를 본다. 그렇게 써있죠? 네.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2장의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실제 기출문장으로 나왔는데 잘 안 읽히잖아요.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고. 그래서 이거 내가 옛날부터 그림으로 필기할 때 만들어놔서 이 필기 또 있죠? 필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이 나비 보이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도 재무제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무언가 돈을 벌어요. 그리고 무언가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돈을 버는 행위를 세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돈을 버는 행위를 세입. 우리 회계학적으로는 수입과 똑같은 거야. 걔네들은 뭘로 돈 벌까? 세금이지 뭘. 아니면 적어도 한 3% 정도는, 아니 3%도 안 되겠다. 한 1, 2% 정도가 벌금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밟으면 그걸로 세입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기업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 세금을 뭐라고 한다? 법인세. 그럼 법인세는 어떻게 하냐? 재무회계에서 만든 재무제표에 일정한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과세 표준을 구해서 거기다가 세율을 때려준 걸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정부 기업의 재무제표 필요하죠? 세금 걷기 위해서 그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안타까운 말인데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1250원이지 기본 요금. 4월 달부터 1550원으로 오른대. 왜 오르는 거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지원하고, 아무도 잘못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코로나는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팬데믹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돈을 많이 풀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겠지. 그래서 유가랑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물가 억제 목적으로 한 번도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을 안 올렸어.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에 사는 거야. 유럽 갔으면은 이미 버스 요금이 1,000원이었으면 2,500원으로 버스 요금 다 오른다.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지하철 공사가 공기업이죠? 그럼 공기업이 어떻게 재무제표 만들었는지 봐서 공공요금 책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무제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금과 공공요금 책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규제기관 보고 있다. 자, 두 번째 경영자예요. 설명 안 할 거예요. 경영자는 외부정보 이용자,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지를 선택해요. 그러면 재무정보는요, 기업 전체의 재무정보도 나오는데 사업부별로도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요. 기업 실무에 가시면. 그러면 내가 사업부를 2개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떤 사업부가 돈을 더 많이 벌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겠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부랑 스마트폰 사업부랑 백색가전 사업부가 있는데 2017년과 18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어. 돈 들어오면 다 반도체에 투자하겠지. 근데 지금은 디램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반도체에서 적자 날지도 몰라요, 올해. 그래서 올해는 좀 삼성전자가 안 좋아. 내가 그렇다고 망한다는 거 아니야. 다시 다 회복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백색가전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짜기 위해서. 그걸 계획이라고 해. 그런 다음에 예산을 짠 다음에 그 사업부에 사장들이 또 따로따로 있는 거야. 사업부장. 그래서 너 반도체 사업부인데 올해 1조 벌어. 근데 네가 못 벌었어. 그럼 갈궈야 되지.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네가 못 벌었으니까 성과급도 안 줘야 되잖아. 그래서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관리회계 때 배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관리회계의 목표는 계획, 통제, 성과평가예요. 여기서 알아두실 게 뭐냐면 우리는 재무회계를 배우는 거야. 나한테 배우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배울 거예요. 한 3주 지난 후부터도. 그때 원가 관리회계를 배울 때는요.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듣지 마. 내가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야지 수업이 잘 들릴 거야. 그 다음에 저하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주라고 생각하고, 물론 채권자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현대회계는 주주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주주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이거 한 가지만 말했고, 네 번째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은 별거 없어요. 종업원은 왜 재무제표 보느냐? 여러분 입사하는데 회사가 적자가 나. 입사 안 할 거죠? 입사 결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잘 들어갔어. 그래서 이익이 계속 나고 있었는데 올해 적자가 나서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고 급여도 못 받을 것 같아. 퇴사 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봐야 돼. 그리고 올해 흑자가 많이 났어. 근데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야. 그럼 머리에 띠두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단협이라고 해요. 임금 역산 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 입사, 퇴사, 임금 계약 체결할 때 재무제표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보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다음에 5번째, 일반 대중. 그냥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신 분들은 학교에 회계학과 교수님들 논문 쓰잖아요. 그럼 기업의 데이터 가지고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논문 써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증명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삼성전자 얘기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고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 그래도 재무제표, 최신 재무제표에 찍혀있는 금액으로 알려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산업 추이 보기 위해서. 알겠죠? 네.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해. 그 밑에 파란색 글씨는 밑줄 치자. 내가 아까 이 사람들은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했다. 왜? 돈을 직접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찾으셨어요. 파란색 글씨. 기업 실체의 직접적 호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를 회계 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회계 정보는요,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울 텐데, 채권자에게 유리한 회계 처리도 있고요, 경영자에게 유리한 회계 처리도 있고, 주주한테 유리한 회계 처리도 있습니다. 특정 사람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라 그래서 공통적인 수요를 위한 회계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는 용어를 써요. 쓰지 마세요. 뒤에 이제 그 문장을 또 밑줄 칠 거예요. 이 문장 또 나오니까. 그래서 밑줄만 쳐놓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회계의 분류는 그냥 쫙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만연체로 써놨죠. 제가 회계 분류는요, 정보 이용자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랑 내부 정보 이용자. 만연체로 써놓으면 잘 안 읽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한 장 넘겨보시면 포인트에 1-6페이지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에서 어떤 과목과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강효태 선생님이 원가회계 첫 시간에 이거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또 듣게 되니까. 자, 재무회계. 자, 여러분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회계의 정의에 외부자만 들어간 거야, 외부. 이제 앞으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라고 제가 강의를 하면 이렇게 말이 꼬이죠? 그래서 그 말은 그냥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죠? 기업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공시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재무제표라고 한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보고 방법이 재무제표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재무제표를 기업의 경영자가 맘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이익을 부풀리겠지. 이익을 부풀려야지 은행에서 돈을 차입할 때 차입 이자율이 떨어지고요. 알겠죠? 주주한테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조달할 때도 조달이 쉽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럼 무조건 이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회계정책을 만들 테니까 일정한 방식으로 그리라고 하는데 그 방식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고 재무회계는 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제 앞으로 36번 동안 중급회계 배울 때 배우는 게 요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채택한 일반적인 회계 원칙은 뭐다? 국제회계 기준. 그래서 우리 책이 IFRS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건 이제 4장부터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과거지향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계원리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X1년 재무제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적인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그린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보고기간이라고 그립니다. 근데 우리가 X2년 7월 1일 날 주식을 살기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재무제표는 이때 공시됐거든? 그러면 지나간 일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지향적인 정보죠. 우리는 객관적인 거래나 사건만 분개를 하잖아요. 그거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지향적인 정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 갖다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보고 시기는 정기보고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상장 기업들은요, 정보 이용자가 많아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려요. 그래서 1분기 재무제표, 2분기 재무제표, 3분기 재무제표, 4분기 재무제표. 회계사 되고 싶다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회계사들이 보약 먹어야 할 시기야. 1월부터 3월 제일 바쁜 시기. 그럼 보통 제가 감사할 때는 11개에서 13개 정도 감사했는데 요즘에 월급 오르고 표준시간 감사제가 있어가지고 7개에서 9개 정도 한대. 근데 이 중에서도 상장 기업들은 되게 많이 감리도 받아야 되고요.
금감원의 조사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PwC 같은 해외 기업에 또 감리를 받게 돼. 그래서 일이 많아. 상장 기업들은 한두 개 하고요. 일반 중소기업들 그냥 일반 좀 이게 상장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한 7개에서 8개 정도 하게 돼. 그쵸? 네, 그러면 상장 기업을 감사하면 1년에 감사를 4번 나가요. 알겠죠? 근데 분기마다 하는 것은 기말에 하는 것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확식을 줘도 돼. 그래서 1분기는 검토, 2분기 검토, 3분기 검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건 감사라고 불러. 알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은 1년에 1번, 그리고 상장 기업은 1년에 4번 그리게 된다. 분기마다. 그 다음에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1번씩 그려야 돼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거고 그 법률이 여러분들 공인회계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1차 시험을 붙으면 2차 회계감사 때 배우게 되는 법을 말한다. 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예요? 경영자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경영자 나와 있고 경영자는 내부에서 정보 이거 말고 이 원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어. 통장 증빙 이런 걸 다 갖고 있어. 굳이 볼 필요 없죠? 아니 내가 그냥 회계팀 담당자한테 내년 손익 얼마로 예측돼? 아니면 올해 손익 얼마야? 그럼 전화로 답변해주면 끝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보고서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일정한 양식이 아니라 기업에서 만드는 양식으로 회사마다 다 다르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양식이 없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 보고서로 그리게 된다. 그래서 보통 PT나 아니면 구두로 설명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재무회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입니다. 경영자는 올해 손익이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손익이 얼마인지를 물어봐요. 알겠죠? 그거 예측하는 거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자가 갈굴 때마다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보고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온다. 됐죠? 지금까지 배운 거 잠깐만 정리할게요. 작년에는요, 제가 원래 짐승 같은 강의를 하거든요. 1시간에 90분 강의하고요. 15분 쉬고, 그 다음에 90분 강의하고 15분 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50분 강의하고, 어차피 30분 쉬는 건 똑같은데, 우리 학원 강사님들은 다 5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3번 쉬어요. 나만 이렇게 하니까, 나 수업 듣는 게 너무 어렵대, 학생들이. 힘들어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최고점은 50분인가 봐. 그래서 올해는 3번 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배운 거 잠깐만 정리 1교시 배운 거. 회계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유용한 정보는 뭘 말하느냐? 회계가 분류됐을 때 정보 이용자를 분류하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를 분류할 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다. 그래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절차. 이것을 재무회계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경영자는 내부 정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고 이건 특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강경태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시험에 출제될 건 하나도 없다. 알겠죠? 이 정도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 단어는 한 문장도 중요하지 않다. 자,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거 마지막 한 문장하고 10분간 휴식할게요. 여기서 배운 것 중에 유일한 시험과 관련된 문장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뭐 할 때? 지분 상품이나 채무 상품을 매수, 매도, 보유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회계 정보가 도움이 된다. 대여자는 대여 의사 결정할 때.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는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할 때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그 문장만 나중에 우리가 2장에서 쓸모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회계의 역할부터 배우겠습니다.